1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킹쇼맨 시작합니다. 오늘은 강유정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솜방망이 쳐버리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마치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처럼 여겼던 곳 중에 하나가 삼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규모라던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라던가 모든 것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약 50년, 60년 전에 어떤 사고방식들을 강요해왔고 사실 이런 부분에 언론이 한 몫을 했죠. 마치 삼성에 조금만이라도 경영 누계가 생긴다면 큰일이 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삼성의 경영 누계가 아니라 사주 리스크 그리고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사주가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인 결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이란 그룹과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대 전환적 결론이다. 자, MC 장원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삼성 경영주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최초로 실형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 유의미하다고 판단이 내려지는데요. 네. 하지만 역시 우리나라 사법부가 과연 진짜로 이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은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좀 생각나는 게 그 회사 돈 800원 횡령한 혐의로 회사에서 잘린 게 합당하다라고 판결이 내려진 그 버스 기사님 생각이 나는데요. 이 800원 횡령한 것 때문에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이 해고가 합당하다라고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했었는데 86억이 넘는 돈 회사 돈을 횡령해서 뇌물로 갖다 바친 사주는 2년 6개월. 과연 이게 평등하고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네, 죄의 무게에 비해 벌이 지나치게 가볍다. 오창석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판단이 있기 전에 이제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제 삼성을 향해서 준법 감시도 만들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봐주기 재판을 위해서 이런 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 정도 실형이 나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현실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뇌물이 50억 이상이 무조건 징역 5년 이상입니다. 근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2년 6개월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판사 재량인 장량 감경권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냐. 결국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1년 넘게 살았습니다. 네. 20개월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 연말에 사면을 염두에 두고 집행유예를 풀어줄 수는 없고 실형을 때리되 올해 말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걸 열어준 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면을 염두에 둔 판결은 아닌가.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요 이슈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이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일단 취임 후 네 번째 신년 기자회견, 두 번째 이재명 돌연 기자회견 취소 왜, 그리고 조국 딸 국시 합격, 정유라 말과 같다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취임 후 네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 거리두기 지침을 고려해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는데요. 영상 보고 와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네, 이번 기자회견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죠.
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참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4번째 신년 기자회견으로 처음으로 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뤄진 이번 온 오프라인 기자회견은 청와대에서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시종일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일례로 사전 리허설만 4번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러 이슈들이 남았습니다. 오창석 의원이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총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입니다. 부동산 공급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결국 공급량을 확 많이 늘리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뒤이어서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움직여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에게는 대화의 의지가 남아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남겼고,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입이 되어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당헌은 고정불변이 아니다. 당과 당원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시절에 만들었었던 당원 당규를 위반하고 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주목됐던 건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된 문 대통령의 언급이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첫 질문부터 사면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씨 대법원 선고 이후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라서 더 주목이 됐는데요. 관련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문 대통령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대통령이 당연히 이렇게 답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사면을 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국민 통합인데, 지금 두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해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것인가? 전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민적인 법적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비슷한 이유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는 이거에 미치지 못하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만기 출소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 나왔는데 벌써부터 사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 시국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누군가에겐 특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저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강지연 교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오창석 의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면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시혜성, 특혜성으로 지금까지 계속 운용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면 국민 통합이라고 할 때 이 국민이라는 게 너무 상대적으로 선택된 국민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이 행위를 통해서 정말 통합될 것이냐, 결국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아직은 좀 무르익지 않았던 말이었기 때문에 잘 걷어들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사면을 처음 언급했던 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죠. 문 대통령의 사면 시기상조 발언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짚어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두 전직 대통령의 이 사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그 부적절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 여권 내에서 가장 처음 이 사면론을 꺼내들었던 이낙연 대표의 입지가 좀 난처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 기자회견 도중에 기자들과 만난 이낙연 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 바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이 사면론으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이 핵심 지지층의 민심 달래기 차원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네요. 대통령의 선을 그었기 때문에 사면론은 일단락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사면론이었지만 엄밀히 말해서 오히려 국민 분열의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정치의 되게 문제점 중 하나가 양극화를 일부러 노린다거나 내지는 국민 분열을 어떤 점에서는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는 정치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건데 뭐 보궐선거 내지는 앞으로 대선 정부 이어진다면 이 사면 카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너무 악용될 여지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이 불씨가 쉽게 꺼지진 않을 듯하고요. 결국 이 대선 정국 혹은 보궐선거 전국에서 어떻게 사용될지가 좀 약간 걱정스러운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사면이 분열의 정치의 비밀로 사용될까 봐 우려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 지난해 내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발언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뭐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찬석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사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정권 내에서 대통령이 이 임기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도 들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임기를 끝내고 나서 정치를 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이 말을 모두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겠죠. 그동안 청와대를 흔드는 이유가 자신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윤석열 총장이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없도록 한 것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 교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약간 윤 총장에 대한 이야기가 왜 언론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게 또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윤 총장 이름이 언급만 되면은 대서특필했던 언론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추미애 장관과 약간 무게를 달았던 언론들이 관심이 없어졌다라는 건 약간 뜬금없이 바뀐 것 자체가 어떤 점에서는 윤 총장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주요한 인물이 떠오른 뒷 배경에 언론에서 그 무게를 굉장히 키워갔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한편 말씀드렸지만 보궐 내지는 대선 전국에서 또 한편으로 윤 총장에 대한 무게감 자체가 언론에서 굉장히 별 매력이 없는 주제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언급이 됨과 동시에 윤 총장이라는 존재가 있었구나라고 저에게는 환기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논란이 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입양 정책과 관련된 내용 중에 나왔는데요. 해당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그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그 상황들을 보다 좀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이렇게 뭐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입양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야권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날선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서 인권 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성은 없었다.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서 교환?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가?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 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논란이 되자 바로 해명에 나섰는데요.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통해서 입양 제도를 보호하자.
보완하자라는 것이다.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 위탁 보호 제도 등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강 교수 어떻게 보셨어요? 민감도가 높았던 문제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앞선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언론도 좀 내버려뒀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워낙에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다들 주목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할지언정 청와대에서 빠른 태도를 취해서 어떤 부분이 실수였고 어떤 부분이 의도가 잘못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 언론이라던가 야당 정치를 보자면 그런 맥락보다는 하나의 말꼬리를 자꾸 물고 늘어지기 좀 십상인데 지금 안철수 대표와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의 그 반응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아주 작은 부분을 굉장히 크게 키워서 확장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그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 그대로 그냥 분란을 일으키는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입양 제도를 손봐야 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대개 국민들에겐 잘 도착하고 도달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권 5년 차인 문 대통령이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이슈를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이재명 돌연 기자회견 취소 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어제였죠. 예정되었던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하루 전날 긴급 취소했죠. 네, 경기도는 18일 오전으로 예정되어 있던 이 지사의 기자회견을 사정상 취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후 발표 일정과 방식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지사는 당초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기도 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 연휴 전인 2월 초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대통령 신년사가 있기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괜히 엇박자를 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정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도 민주당에서 탄생했었던 경기도지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 틀에 있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보조를 맞춰 나간다는 의미에서 이제 취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결국은 취소를 한 것이 잘 된 것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지역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완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경기도만의 재난지원금 할 수도 있다, 해도 된다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이밍과 호흡 조절하는 것을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이재명 지사 그리고 당정 거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죠. 네, 이재명 도지사는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 강경한 입장, 보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 왔고요. 이에 따라 이 당정과 어쩔 수 없는 또 마찰이 빚어지기로 했었는데요. 네. 오창석 요원이 다른 방송에서 이에 대해서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듣고 한 방에 귀에 꽂혔습니다. 이보홍선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오창석 요원이. 이재명 보편 홍남기 선별. 예. 이보홍선이라고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던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표로 한번 갈등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4일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실행해달라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1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면서 이 보편 지급에 대해 어려움을 이야기했고요. 이어서 1월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정 여력이 없다는 건 엄살에 불과하다. 게으른 것 아니냐라며 나해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지난해 8월부터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현재 대선 주자 지지율 1등을 달리고 있죠. 네, 오창석 의원.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지율 1등을 달리고 있는데요.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지난 7월까지는 이 대표가 선호도 20% 중반으로 단연 1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은 이재명 지사가 재상승하고 이낙연 대표가 급락하면서 사실상 두 후보 간의 양강구도, 적어도 민주당 내의 양강구도에서는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 형국이고요.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도표를 살펴보면 이재명 도지사가 23%, 윤석열 검찰총장 13%, 이낙연 당대표가 10%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유, 전국 현안에 대해 선택적 거리 두기를 한 것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이재명 도지사는 이 사안별로 이 입장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기본소득이나 기본대출, 기본주택 같은 이 서민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양새를 보여왔고요. 네. 윤석열 갈등이나 검찰개혁 전국소 이 공수처 출범 대치에 관해서는 좀 소극적인 모양새를 보여왔었습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부각됐을 때도 이 기본주택 등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내보이면서 차별화 전략을 썼었고요. 새해 들어 대선 경쟁 후보인 이낙연 대표가 들고 나온 이 사면론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 3일 낮까지 이 입장을 밝히는 건 대통령께 부담드리는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이 여당 내 사면 반대가 거세지자 나쁜 일을 했으면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애둘러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비판에 이 강대강으로 맞섰던 이 공격 본능도 좀 잦아들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좀 바뀐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 교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왜 이렇게 또 선택적 침묵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지 사실 저는 그 맥락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데,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정책적인 대답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나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일종의 그 재난지원금 문제도 뭐냐면 정책적 차별화를 통해서 당내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는 건 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말꼬리를 물고 늘어진다라던가 그 검증되지 않은 도덕성을 두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혹은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네. 정책적인 부분에서 차별화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면 그런 부분은 이제 한국 정치가 가야 될 앞으로 좋은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 아무래도 이견이 갈릴 수밖에 없겠는데, 오찬석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역시 이 표현이 좀 맞득치 않은데요. 지금 적극적, 소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분리해서 나온 표를 보면은 네.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은 경기도지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해당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고, 오히려 윤석열 갈등 검찰개혁은 경기도지사의 재량권 벗어나 있는 겁니다. 이걸 했을 경우에 오히려 월권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을 것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검찰총장을 흔든다는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경북도지사 이철우 지사 갑자기 정부를 욕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월권이라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도지사, 해당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인가, 네. 할 수 없는 영역인가를 살펴봤을 때 이 부분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만 말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강정 교수 의견 있으세요? 저는 거꾸로 윤석열 총장이 자꾸 민생적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오히려 선택적으로 굉장히 강화해서 이거는 대단히 어떤 점에서 자기 월권이 아니라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거기에 주석을 달고, 오히려 자신 직분에도 충분한 것들은 왜 여기서 부족한 것을 얘기하는 거는 네. 이중잣대를 통해서 필요할 때는 그 부분을 넘친다.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미 언론 소비자들이 너무 각성돼서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중잣대를 통해서 어떤 인물에 대한 부각 혹은 어떤 인물의 흠집내기를 거듭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언론의 이중잣대가 문제다. 자, 대선까지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그의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민심에도 변화가 있겠죠. 단 몇 번의 민심 챙기기가 아니라 앞으로 쭉 이어지길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오늘의 이슈는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 정유라 말과 같다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와 의사국시 응시 논란 다시 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댓글로 오른 사진 한 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짚어주시죠. 네, 이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될 사진은 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지난 14일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합격자를 공고한 다음 날인 지난주 금요일에 조국 전 장관의 SNS에 오른 이 게시글 내용인데요. 조 전 장관이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듯이 품에 안은 채 환하게 웃고 있고, 그 뒤로 이제 고마워요라는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는 이 이미지는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이 조민 씨의 의사국시 합격을 축하한다라면서 직접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 페이지에도 이 조 씨의 합격을 축하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조 씨의 합격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사실 이 합격자 명단은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되기 때문에 현재 조 씨의 합격 사실은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게시물이 지워졌다고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재점화되거나 이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당장 이 게시글이 올라오고 나서 또 기사가 또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항 과정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사람들 있고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자신의 SNS 자체가 또 논란의 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피하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입학 과정에서의 논란이 지금 조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드러났고 적어도 이번 의사 국시 시험은 조민영 혼자 친 거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왈가왈부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비난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짚어주세요. 네, 역시나 이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 비판 내용을 저희가 몇 가지 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이 박균영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조국은 정의의 여신은 딸은 히포크라테스를 욕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 비판 태도를 견지해왔던 이 서민 단국대 교수도 이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는데요. 조민은 죽음의 신, 앞으로는 병원에서 의사 이름을 꼭 확인하라라면서 16일 본인의 SNS에 남겼습니다. 자, 익명의 이름을 통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17일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라온 글입니다. 다른 학생들이 대부분 훨씬 더 열심히 살았을 텐데 조민은 부모 덕분에 의사 되고 참 부러운 인생이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의료계 쪽 내부에서 의견이 더 갈린다면서요? 앞서 대한소아과의사회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금 1심에서 징역 4년이 정경심 교수가 최종 판결이 이제 아직은 안 나왔고 1심이지만 결국은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 조씨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결국 기각이 됐죠.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잘 안 되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래 이제 법원에서는 조미 씨와 국 씨 사이의 이제 법률 관계일 뿐 이사회 담당자가 아니고 이 부분에서 조미 씨의 어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지금 대한소아과의사회는 지금 조미 씨가 의사가 되느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가령 그러니까 자격정지가 되어 마땅한 의사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한 번 자격증이 좀 발급이 되고 난 이후에는 검증 없이 그리고 다시 재시험이란 것들 없이 계속 끊임없이 유지되는 이런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에 대해서 오히려 자각을 보여줘야 될 상황인데 좀 쓸데없는 일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범주 너머의 일에 대해서 가고 있다는 건 우선 자기 반성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고시를 치르는 의대생들의 어떤 태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늘 소극적으로 대하다가 갑자기 정치적인 부분에 나서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만약에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는 이유가 또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불러진 건 이 조 씨의 의전원 입학 경력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사법부는 이 조민 씨의 이 스펙으로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7가지 모두 이 유죄로 봤습니다. 단국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공주대 인턴 및 논문 3저자, 그리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등 7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 허위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네, 조민 씨와 정유라 씨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점이 그런 걸까요? 네, 일단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긴 것이 있는데요. 정유라의 말이 범죄 수익이라면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의사 면허 역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같은 경우는 입시 비리에서 정유라와 조민은 다를 바 없는 부모 찬스 불법 입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다른 것이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입학할 당시에 면접 과정에서 보여주면 안 되는 것들을 보여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재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면접 당시에 금메달 보여주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하면서 금메달을 꺼내면서 보여줬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거의 가치가 없었고, 또한 제출했었던 레포트가 다그다쿡 비속어도 섞여 있었고 그대로 베껴온 것을 특혜를 봐줘서 또 기한을 넘어서 가이드라인 해준 교수의 이메일까지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왔던 증거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결정과 재판의 다툼 여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자, 조민 씨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문제인데 사실 의료계 안에서도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국시, 의사국시 재시험이 결정되면서 특혜 논란이 있는 건데 이것까지 한번 짚어주세요. 글쎄요, 저는 일단은 아까 정유라와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민의 어떤 이것 자체가 같은 아날로지상, 은유상에 놓는 것 자체가 연상 효과를 노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프레임입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인지되어 있는 가령 세월호 사건이라던가 정유라, 최서원, 지금은 최서원이죠. 최순실 사건을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다름에도 불구하고 알고서 일부러 같이 병렬해 두는 거죠. 이 자체가 언론의 고질적인 좀 프레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재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워낙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 안에서 결정된 바지 특정한 개인을 두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프레임 효과이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 해결의 키를 들고 있는 건 부산대 의전원일 텐데 여기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부산대 의전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이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런 부산대의 입장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어제 자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세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 씨가 지원할 당시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조 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 취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의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사안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네, 킹슈맨의 우정 담당 저 MC 장원과 오창석 용원의 환상 호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폭설 내리면 뜨거워진다? 아 뜨거입니다. 최근 폭설로 인해 얼어붙은 도로에서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빙판길도 전혀 두렵지 않은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동네인지 오창석 의원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바로 서울 성북구라고 합니다.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특별히 이제 제설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가 지나간 자리로 이 눈이 녹아 있는 현상을 신기하네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도로 밑에 열선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울 성북구는 눈이 내리고 이러면은 사실 굉장히 도로가 빨리 얼어붙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설치했다라고 하는데요. 친환경 열선 시스템을 11곳에 설치하면서 한겨울 폭설에도 빙판길을 걱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열선으로 길냥이도 쉬어갈 수 있을 만큼 따뜻한 도로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도로를 본 시민들은 덕분에 미친 언덕을 탈출할 수 있었다. 세금은 이런 곳에 써야 한다. 다른 동네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주변에 도로 주변에 센서가 있어서 눈이 올 경우에만 작동을 하고 평상시에는 작동하지 않고 전기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야말로 참 신기한 풍경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오랜만에 마주하는 한방 눈에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우리 요원들도 혹시 이 한방 눈 왔을 때 눈사람 좀 만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집 밖으로 바로 나가서 눈사람 만들고 싶었는데 두움큼지고 손이 열 것 같아서 다시 다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차갑더라고요. 네, 우리 강유정 교수님께서는 저도 만들려고 나갔는데 이미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거의 강아지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어 놓은 눈사람도 많고 해서 저는 그냥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보관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저는 이 눈이 많이 오는 걸 보면서 다음날 길이 막히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만 했는데 저는 이 낭만을 잃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눈에 대한 낭만을 간직하고 계셨는데요. 이 와중에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화제, 이템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눈오리인데요. 이 BTS 리더 RM 그리고 마마무 휘인 등 유명 연예인들이 SNS에 이 눈오리 인증샷을 남기면서 눈오리의 인기를 입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열풍의 오리 눈 집게는 각종 판매처에서 불티나게 팔리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판매량이 1890%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오죽하면 웃돈을 얹어주고 눈오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까지 등장하면서 이번 폭설의 최고의 승리자는 눈오리 선구매자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내가 만든 눈사람을 자랑하면서 예술의 혼을 불태우는 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눈사람 예술의 끝판왕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대전의 한 카페 앞에서 영화 겨울왕국의 캐릭터 엘사를 그대로 옮겨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얼굴부터 지금 치마까지 디테일이 완전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장 5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외에도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화재 첨성대를 본뜬 작품부터 마스크를 쓴 눈사람까지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질비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공약을 하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또 눈이 오게 된다면 저도 눈사람을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정말로 눈이 많이 온다 그러면 신기주 국장을 실물 사이즈로 만들겠습니다. 눈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많이 필요하겠네요. 하지만 눈이 살짝 오면 오창석 요원 정도 만드는 걸로 제가 공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SNS에는 각자 만든 눈사람을 자랑하는 일종의 이 경연장이 됐는데요. 자, 이 눈이 온 이후에 또 어떤 새로운 눈사람이 등장할지 기대해보면서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 요원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 정치인들의 예능 출연, 득일까 독일까입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나란히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일단 강우정 교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원래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평을 하지 않는데요. 제가 또 워낙에 몇몇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지 않음으로써 제 의사를 표현했는데 이 프로그램도 좀 공교롭게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죄송하게도 보진 못했습니다. 오창석 의원 보셨어요? 저도 사실은 원래 보지 않던 프로그램이었으나 워낙 이슈와 논란이 있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사실 예능 프로그램의 특성상 그 출연한 게스트를 굉장히 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 고정 출연자들이 그 해당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큰 리액션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결정적으로 정치인들이 예능 출연하면 일단 이미지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예능인 장원님은 어떻게 보셨나? 네.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뭐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보긴 하지만 정치인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는 좀 오히려 안 보는 편입니다. 제 이 개인적인 경험 때문인데요. 제 지인이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한 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는데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마저도 100% 진실을 담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방송인이지만 방송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이 들면서 조금 배신감 같은 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방송이지만 다큐멘터리지만 100% 믿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능이라면 그 조작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가미되는 내용들이 좀 더 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정치인들이 나왔을 때는 제 시각을 좀 흐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잘 안 보는 편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나 전 의원, 기존 이미지를 고려한 장면이 여러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도 한번 오창석 의원이 짚어주시죠. 네, 일단 세수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평소 이제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한다라는 걸 또 보여줄 수가 있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딸의 주체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군입대 관련된 이야기도 빠짐없이 등장을 했었고, 군입대 관련된 내용은 결국 이제 원정출산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노출하지 않았나라는 해석을 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누군 뭐 판사 안 해봤어. 시간 뺄 수 있으면 다 뺄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뭐 이미지 개선에는 굉장히 도움을 줬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촬영 시점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 방송에 나가고 얼마 후에 곧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출마 전에 인지도를 다시금 끌어모으기 위해서 출마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면키는 어렵습니다. 네.
네, 대중 인지도가 높은 여성 정치인의 사생활 공개라는 컨셉트로 방송 전부터 상당한 화제가 됐는데 특히 나 전 의원 편 시청률은 분당 최고 15.4%로 프로그램 자체 최고 기록을 깼습니다. 여러모로 화제를 모았는데 이 언론 보도가 이어졌죠? 네, 맞습니다. 이 기사들 역시 제목부터 굉장히 일상적이고 인간적인 면모들을 강조하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차도녀 이미지 깬 나경원 한국경제 1월 7일 기사 제목이었고요. 나경원 다음 증후군 딸 공개 장애아에게 기회 주는 게 중요 서울경제 1월 7일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나경원 토요일마다 맥주 파티 낙선하니 동생들이 좋아해 애주가 면모 아시아경제 1월 6일 기사 제목이었고요. 이 외에도 나경원 전 의원 어릴 적 사진 보니 아이유 떠올라 뭐 이런 내용의 기사 제목도 있었습니다. 네,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중이군요. 자, 정치인의 예능 출연, 선거법이나 방송 심의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 적어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방송 시점이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상 걸리지 않는 시점입니다. 네. 90일 전까지인데요. 93일 전에 나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박영선 장관의 출연은 86일 전이었기 때문에 네. 이 90일 이내는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박영선 장관이 출마 선언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논란이 크게 되진 않고 설령 된다 하더라도 4일 차로 인해서 출마 제한까지 갈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3개월 앞두고 유력 후보로 꼽히는 여야 정치인들의 이딴 방송 출연에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출마하는 모든 예비 후보들이 출연 기회를 얻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런 게 논란거리죠. 네, 맞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인데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명백히 선거에 개입한 것이고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SNS에 자신이 없는 건지 세탁이 필요한 건지 특혜를 누리겠다는 건지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같은 경우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족의 가치를 보이겠다고 그러셨는데 가족의 가치는 왜 출마를 앞둔 두 분의 특권층의 가치만 가치냐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 출연 비난에 대한 나경원 전 의원도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재명 지사는 예전에 성남시장일 때 11번 예능 출연하셨어요. 11번 하신 분 있을 때는 가만히들 계시더니 저 한 번 출연한 거 가지고 되게 뭐라들 하세요 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강정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의 말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일대 출연했을 땐 시장으로서 시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인간적인 시장의 이미지로서 훨씬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고 박원순 시장도 여러 번 이렇게 TV 출연도 하시고 라디오 출연도 하셨는데 네. 오히려 시민이 거리감을 느끼는 것에 대한 거리 완충 효과를 저는 갖고 있다 보는데 지금은 아주 어떤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선거를 대비해서 출연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회 출연으로 어떤 점에서 자신의 논란이 연상되고 있는 그 부분들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한 번의 단말적인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 결국 이미지 세탁이라는 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한편으로 11번 정도의 출연을 견딜 만한 사생활 노출을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말에 다 대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 전 의원이나 박 장관의 경우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지영 교수? 사전 선거 운동의 여지를 없었다면 아마 출연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걸 네. 이거를 그냥 꼭 법적으로 선관위에 네. 물어봐야만 하는 행위인가. 물론 90일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비판도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훨씬 더 비판적입니다. 네. 같은 여권 혹은 같은 야권 후보들에게 비판을 받는 이유도 그렇기 때문일 텐데요. 무엇보다 예능 출연 자체가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 예능 프로그램의 어떤 성격도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편집을 우리가 거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편집된 이미지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과 가까울까에 대한 문제도 네. 정말 본인이 먼저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짧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정치인들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자, 여기서 킹덤 스페셜 퀴즈 나갑니다. 자, 다음 보기 중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은 역대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역시나 이 정답 도전은 이 작가들과의 짬짬이로 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오창석 요원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1번은 김영삼 대통령, 2번은 김대중 대통령, 3번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네, 일단 3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디어 친화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MBC 100분 토론도 여러 번 출연을 했었고, 네. 그리고 MBC 느낌표라는 프로그램 출연해서 책과 관련된 방송을 했었던 것이 저는 정확하게 기억나기 때문에 일단 3번 아니고요. 두 번째 김대중 대통령 역시 사실은 미디어와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나는 대통령이고 문화 대통령은 서태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남겼었고 이경규 씨와 인터뷰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제가 기억나지 않는 정답 1번 네. 김영삼 대통령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창석 요원과 작가들 간의 야합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정답 1번 김영삼 대통령이 맞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예능 출연은 1996년 MBC 일요일 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경규가 간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1997년 대선을 한 해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 집에서 깜짝 인터뷰를 진행했고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 이회창, 노무현, 정몽주 등 대통령 후보자들이 이 아침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친근한 모습으로 많이 다뤄지기도 했었죠. 2012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이 대선 후보자들이 SBS의 프로그램인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하기도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그 후보자들이 소탈한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은 이 원희룡 제주지사도 그렇죠. 이 고정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인들이 뉴스 교양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속내 뭘까요? 우리가 직설법으로 말하는 것보다 광고에서도 서브리미널 효과라고 해서 오히려 중간에 숨겨놓으면 훨씬 더 각인이 된다. 왜 우리 콜라 같은 것들 각인해 놓으면 영화 보고 나서 갑자기 콜라 먹고 싶어진다. 이런 어떤 효과인데요. 아마 정치인들도 어떤 이런 식의 각인 효과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과거에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출연했을 때와 좀 다른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고 싶은데 가령 이명박 씨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타이즈 돼서 드라마 주인공으로 출연한 이후에 정계 입문을 했고 그 이미지를 거의 임기 끝까지 이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직설적인 토론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자신의 선거 문구를 드러내는 것보다 자신의 이미지를 교묘하게 여러 군데 더 넣어놓을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 중요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오히려 분명히 밝힐 때 훨씬 더 선명하게 전달되는 정치 프로그램 내지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녹일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의식 중에 파고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어떤 선택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편의 시사 토크쇼는 물론이고 리얼리티 관찰 예능에 정치인들의 출연이 잦아지는데 이러한 정치의 예능화 시청자들은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오창석 의원.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비춰지는 카메라 앞에서 비춰지는 이미지는 이미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국회나 정치판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구분점을 잘 찾아내야겠죠. 네, 강 교수 짧게 어떤 게 문제일까요? 저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저희가 거의 정치인들을 만나기 어렵고 육성도 듣기 어려웠던 시절엔 충분히 의미 있는 직접 대면 효과를 가졌다면 지금은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이미지가 넘치는 세상에서 또 하나의 일종의 이미지 공해를 늘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인들의 예능 출연, 득일까 독일까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오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정치인들이 힘줘서 만들어야 하는 건 이미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